5시엔 대전, 세종, 충남 지역민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5시엔 시사라디오, 5시엔 대세남이 있습니다. 지역의 정치, 행정의 이슈를 깊이 있게 진단해봅니다. 금요일의 코너 장안의 이슈. 오늘도 오마이뉴스 장재환 기자,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방선거 40여일 앞두고 이제 각 당의 공천 작업은 마무리가 돼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예, 대부분 이제 공천은 확정이 됐고 몇몇 지역구만 지금 안 된 것 같아요. 네, 선거구 개편되는 지역구와 예. 그리고 마지막 경선이 남아있는 지역구들. 뒤늦게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청년 그 지역구로 지정된 곳, 이런 곳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그래서 대진표가 거의 뭐 완성이 다 돼가고 있는 상황인데 이 본선 경쟁은 당내 이 경선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뜨거워지고 치열해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죠. 당연히 정당이 이제 같이 한꺼번에 그렇죠. 대결을 하기 때문에 훨씬 예. 더 치열하고 뭐 지지자들도 당연히 뭐 같이 하기 때문에 더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지금 뭐 각 당의 후보들은 초반에 좀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치열하게 공방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것 같아요. 먼저 치고 나가야만 이 선거에서 좀 유리하다 이런 생각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무래도 선거는 이제 진영 간의 결집에서 싸우는 거기 때문에 기선을 잡는 것이 그 싸움에서 기선을 잡는 것이 굉장히 유리하긴 하죠. 선거 전략에서도 유효한 네, 그런 네. 전략이라는 네, 얘기죠. 네. 뭐 대세론을 형성하는 게 뭐 선거 전략에서는 제1의 전략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현재 상황을 좀 분석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전체 선거는 구도가 굉장히 중요한데 구도에서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지방선거는 대통령 국정 지지율이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그렇죠. 역대 선거가 다 그래왔고요. 네, 대통령 선거 끝나고 1년 만에 치러지는 선거다 보니까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 정당의 지지율, 후보자의 지지율이 이렇게 커플링되는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율이 가장 중요한 그 이슈가 되는 것 같고요. 예.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국민의힘의 그 너무 낮은 지지율 네. 이런 것들이 계속 이렇게 지도부의 갈등, 그 다음에 후보들과의 갈등 이런 걸로 갈 건지 이걸 회복할 수 있는지. 그리고 보수 전멸에 대한 위기감 때문에 보수층이 결집할 건지 이런 것들이 또 하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현재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의 내란 청산과 관련돼서 시민들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좀 봐야 되는 상황인데 지금 현재까지 여론조사나 이런 걸 각종 수치로 봤을 때는 민주당이 대단히 유리한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많은 여론조사에서 최고치를 지금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예, 계속 최고치라고 해야 돼요. 반대로 국민의힘은 역대 정당 지지율 최저치를 지금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지지율로만 놓고 보면 전체적인 판세는 아무래도 여당인 민주당 쪽에 좀 유리한 초기 이 현재 판세는 그렇게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할 수 있는데요. 예, 그건 뭐 지금 거의 다 대부분이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 예, 사람들이 다 동의하고 있는 그런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번 지방선거를 또 하나의 성격으로 우리 이재명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이 있다. 이렇게 많이 규정을 했었거든요. 예. 그런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렇게 높아버리면 거기에 대입하면 사실 선거가 거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거꾸로 야당 심판 얘기가 나오고 예.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금 뭐 전쟁으로 굉장히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인데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굉장히 경제적으로도 크게 흔들리지 않고 또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이제 해외 순방을 하고 있는데
그런 그 외교 상황 속에서도 굉장히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게 더 오히려 대통령 지지율을 높이고 있는데 반면에 이 상대가 되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가장 국민의힘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건 당대표가 미국 갔다 온 걸 가지고 거의 뭐 조롱하듯이 지금 여론이 그렇게 그거는 저 당 밖에서 그런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 내에서 나온다는 게 더 심각성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최근에 뭐 오세훈 후보는 뭐 한 기자가 질문하니 그 당 대표에 대해서 질문하니까 그 간표 요인이야, 간표 요인이야 이런 말이 잡혔거든요. 예. 그 오죽하면 이번 선거에 가장 천병에 서 있는 게 이제 서울시장인데 예. 그 후보가 말도 꺼내지 말라고 할 정도니까. 음. 그러니 이제 정당 지지도가 이제 차이가 날 수밖에 없고 이게 선거에 고스란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어제 이은권 그 국민의힘 대전 시당위원장하고도 인터뷰를 했습니다만 지금 다른 지역에서는 장동혁 대표 선거 유세를 지금 거부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 거잖아요. 거의 대부분 뭐 선대위도 독자 선대위를 하겠다고 하고 예. 그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는 면전에서 결자 해제 네, 일기를 네, 하고. 예. 예. 대전은 어떨까요? 대전도 그 흐름에서 크게 차이 나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대전이 그 전국 선거와 커플링되는 현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예. 이런 분위기가 그대로 녹아난다고 볼 수 있죠. 이은권 시당위원장은 뭐 장동혁 대표가 내려와서 지원 유세를 한다고 하면 막지는 않을 것이다. 뭐 이렇게 취지의 얘기를 했습니다. 환영을 해야지 맞지는 막지는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이제 예. 조금 이제 우리 지역에는 조금 다른 게 장동혁 그 대표가 예. 뭐 지역구가 좀 보령이고요. 예. 보령 서천이 있기도 하고 대전에서 또 뭐 또 정치 생활을 또 했지 않습니까? 예. 예전에 이제 출마를 준비도 했고 그래서 아마도 대전 충남 정도는 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설마 그 국민의힘 후보들이 오지 말라고 막지는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고요. 예. 뭐 정치적 고향이니까요. 그리고 이제 예를 들자면 이장우 시장이나 그 충남의 김태흠 지사의 성향상 예. 장동혁 대표하고 좀 그래도 가까운 사이이기 때문에 아마 대전 충남은 선거 유세를 좀 와서 할 거로 저는 예상해 봅니다. 그런데요. 오늘 저 김태흠 지사가 사진이 공개가 됐는데 저 초록색 점퍼를 입고 사진을 찍었어요. 네, 오세훈 시장 후보하고 같이 그렇죠. 초록색 점퍼를 당 색깔을 버리고 당의 색깔인 빨간색을 버리고. 네.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정당 지지율이 낮기 때문에 예. 당과의 거리두기를 하면서 선거운동을 해나가겠다 이런 취지겠죠. 당과 거리를 두겠다는 건 당 지도부 장동혁 대표와 거리를 두겠다라는 당연히 뜻인가요? 그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의힘은 거의 무지개색입니다. 무지개색이에요. 예, 뭐 그 플래카드에 그 파란색 보고서나 깜짝 놀란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국민의힘이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하얀 옷을 입고 다니기도 하고, 뭐 네. 빨간 옷 비슷한 뭐 주황색도 입고 다니기도 하고, 이제 초록색까지 등장했으니까. 이게 색깔 바꾸기인데 색깔 바꾸기가 이 선거에 좀 유효할까요? 물론 이게 색깔 바꾸기로 선거에 정말 크게 영향을 미쳤던 선거가 있었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 색깔을 빨간색으로 바꾸면서 그때 아마 대부분 다 선거에서 이기지 않았나 이렇게 좀 기억이 되는데 그거는 이제 정당 차원에서 획기적으로 그동안 고수하던 색을 바꾼 건데 고수가 금기시했던 빨간색을 근데 이번 선거는 사실은 이제 색깔을 바꾸는 게 이 정당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면 거의 필패될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인물 경쟁력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히려 색깔을 이제 바꿔보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뭐 우리 지역 같은 경우도 예를 들면 이제 관심이 가는 대붕이 이런 정도로 원사이드하게 가는 선거다 보니까 민주당이 한 번도 못 이겨봤던 보령시장, 홍성군수, 예산군수 선거가 굉장히 재밌지 않을까. 예. 거기서도 좀 민주당의 약진이 나타납니까? 그 보령은 조금 뜨거운 것 같습니다. 보령은 장동혁 대표의 지역구잖아요. 네네. 그래서 더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보령에서도 그러면 장동혁 대표에 대한 비토의 분위기가 좀 있다라는 얘기인가요? 전반적으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그 지지자를 표명하기가 지금 굉장히 어렵고 그리고 보령에 오랫동안 이제 보령 시장을 했던 분이 삼선을 하면서 이제 물러났기 때문에 그런 기반들이 조금 바뀌었고 이런 것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뭐 여러 여론조사에서 물론 뭐 민주당 후보들이 앞서는 것으로 나타나긴 했습니다만
꼭 이제 우리가 그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이 무당층이지 않습니까? 아직 결정하지 않은 어떤 후보를 그 뽑을지 결정하지 않은 무당층이 다른 지역 대부분의 지역에 한 20% 중후반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이것도 좀 선거의 마지막에는 혹시 이제 보수의 결집으로 나타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요? 보통은 이제 그 무당층에 있는 분들이 투표일 한 달 전쯤에 그 표심을 정한다고 해요. 근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무당층들이 보수 쪽으로 돌아가기는 쉽지 않은데 사실은 또 살펴보면 이 무당층이 많은 이유가 그 국민의힘을 지지했던 사람들이 지지 후보를 못 정하고 지지 후보가 사라지면서 무당층으로 온 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오히려 이 무당층들이 투표를 안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망으로 인한 네네네. 투표 포기. 예, 그래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무당층을 해석하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말씀하신 대로 25%에서 30% 정도 이렇게 크게도 무당층이 나오는데요. 보통 그전 선거에서도 사실 무당층이 많이 있었거든요. 특히 지방선거에서는 무당층이 더 강합니다. 왜냐하면 유명한 사람, 내가 잘 아는 그런 대통령 후보나 이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 여론조사가 왔을 때 그걸 응답하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제 투표 결과를 항상 보면 그래도 기존의 그 정당 지지율만큼은 다 올라가거든요. 그런 이유가 말씀하신 대로 무당층들은 투표를 안 하기 때문에 네, 투표를 한 사람들 안에서 개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 무당층이 어느 특정 후보로 막 쏠린다 이렇게 예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정당 지지율이 뭐 크게 변화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반면에 이제 국민의힘이 지금 그 각종 여론조사 보면 숨어 있는 이제 국민의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데 사이 보수 이름. 예. 왜냐하면 그 전화 면접일 때 훨씬 더 떨어집니다. 정당 지지율이. 그리고 이제 ARS일 때 그래도 조금 큰 차이는 아니지만 좀 나오는 걸로 볼 때 그 무당층 중에는 원래는 국민의힘을 지지하는데 누군가 물어보면 직접 자기 말로 국민의힘을 지지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그런 표심이 조금 있지 않을까. 그런 분들은 또 나중에 투표해서 국민의힘 후보를 지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 샤이 보수층이 영남이나 대구 경북에서는 많이 선거 막판에 결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대전 충청 지역은 어떤가요? 그 샤이 보수층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는 것인지. 사실 어렵죠. 그걸 정확히 우리가 알기는 어려운데 예전에도 보면 그 국민의힘 지지층들이 선거 결과로 대선 결과로 보면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1년 전에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있긴 있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이제 부산 경남이나 그 대구 경북 이런 데에서는 국민의힘 지지층이 60에서 70 이렇게까지 가던 상황에서 지금 떨어지니까 샤이 보수층이 많이 있는 상황인 거고 지금 이제 대전 충남에서는 사실 그 정도가 원래 아닌 상황에서이기 때문에 그 샤이 보수층이 많다 이렇게 보기가 어렵죠. 그렇죠. 무당층도 그 현재와 같은 상황이라면 양쪽 정당이 나눠 갖는 구조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으로 쏠리지는 않을 것 같다 이런. 지난 대선이 그러니까 이 탄핵 국면에서 펼쳐진 대선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통령이 50%를 못 넘겼고 보수층 전체 합을 보면 한 40%가 넘었었잖아요. 그렇죠. 이제 개혁신당 그 표도 있었으니까요. 예. 그런 걸 따지고 보면 샤이 보수층이 분명히 존재하는 것은 맞다 이렇게 보는 시각들도 있거든요. 그때 당시 그 대선은 사실은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이후에 그 국민들의 감정이나 지지층들이 명확하게 이걸 내란으로 규정하거나 이런 것들이 좀 헷갈리는 상황이었었습니다. 특히 보수층에서도 그때 당시만 해도 당이 이렇게까지 무너지지 않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의 표심을 이제 표현을 했던 건데 현재 같은 상황이라면 사실은 그 샤이보스라고 하는 사람들도 상당수는 국민의힘이 등을 돌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게 영향이 그렇게 크진 않겠다는 생각이 그렇죠. 듭니다. 이제 그 국민의힘이 그 이후로 사실 그 내란 척결 이런 청산 이런 데에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같이 호응을 하고 그리고 윤어게인 세력과도 좀 절연을 좀 하면서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면 사실 그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무당층 또는 샤이보스들도 많이 지지해주고 응원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어찌 보면 더 거꾸로 갔다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뭐 아주 뭐 충성파라고 해서 열성 지지자들 빼고는 사실은 지금 지지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으로 지금 보이죠. 뭐 예. 장종혁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힘 지도부는 이런 무당층, 이른바 샤이 보수층이 결집해서 이번 지방선거도 해볼 만하다. 여러 지역에서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지금 해석을 하는 것 같던데요. 그런 바람을 갖고 있는 거죠. 바람과 예측은 다른 건가요? 네. 대신 이제 좀 주의해야 될 부분은 아직 40일 정도인데 굉장히 많이 남은 겁니다. 뭐 선거 맞습니다. 과정에서 뭐 며칠 사이에 바람이 확 불을 수도 있고 그럼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지금 말실수라든지 이런 것도 뭐 약간 이제 교만해 보이는 그런 상황 뭐 이런 것들을 굉장히 주의하는데 예전 선거에서 그런 상황들이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랬죠. 네. 그렇죠. 그런 변수에 대해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관리를 잘 하느냐에 따라서 또 뭐 여론은 충분히 변할 수도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그 이제 후보 공천이 끝났기 때문에 사실은 당내에서 경쟁을 할 때는 후보의 자질이라든지 후보의 이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 시민들이 주의 깊게 살펴보지 않았지만 공천이 되고 난 뒤에는 이 양쪽 진영으로 갈려서 그 부분을 이슈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런 이제 후보자들의 자질과 관련된 얘기들이 많이 나올 수 있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이 작은 변수로 등장할 수 있습니다. 선거에 그 유명한 격언 있잖아요. 고개 드는 순간 진다 선거는. 맞습니다. 그렇죠. 아무리 지금 뭐 판사가 유리하고 하더라도 어느 순간 또 어떻게 바람이 불지 그거는 예측할 수가 힘든 거잖아요. 예측하기가. 아주 대표적으로 예전에 열린우리당 시절에 네. 그 과반 이상을 뭐 훌쩍 넘길 걸로 예상이 됐었지만 그때 지금 통일부 장관 정동영 장관의 말 한마디 때문에 그렇죠. 어르신들에 네. 대한 네. 예, 그 폄하 발언이 아주 큰 그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네, 네. 핵폭풍이 됐죠. 네, 네. 그리고 뭐 박근혜 전도팀도 뭐 대전은요 그 한마디로 대전 그렇죠. 선거판이 바뀌었으니까요. 네. 그런 변수들은 여전히 남아 있다고 보는 게 맞겠죠. 예, 알겠습니다. 자, 뭐 지역 얘기를 좀 더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전시 의회에서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민의힘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의회 4인 선거구제를 2인 선거구로 분할하려고 한다. 이런 움직임이 있어서 또 논란이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어떤 논란인지 이것도 어떤 그 의미가 있는 건지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그 선거구 획정 자체가 법정 시한을 너무 많이 넘어왔기 때문에 네. 이게 항상 지적되는 얘기인데 그 법정 시한 안에 해야 그 선거를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고 후보들도 준비할 수 있는데 이게 지금에 와서 변수가 된다는 것도 사실 맞지 않는 얘기고요. 그리고 이게 선거구 획정위원회 안이 자문안이긴 하지만 그동안 한 번도 선거구 그 자문안이 바뀐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아주 독립적으로 인정을 해줬기 때문에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그 정당이라든지 아니면 그 전문가들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시의회 의원들도 들어가 있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대부분의 뭐 수용하는 그렇죠. 그런 것이 이제 관례했었잖아요. 의견을 다 받아들여서 만들어진 안이기 때문에 이걸 그 변경하는 경우는 거의 없는데 이걸 변경한다는 건 사실은 너무 이게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예. 이런 기초의회 이제 선거구는 국회에서 광역의원 선거구 획정안을 만들고 이제 그렇게 만들고 나면 그 대전시에서 그 시에서 만든 시자치구 의원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가들이 들어가서 그 선거구를 정하는 거거든요. 지금 현재 대전시는 지난 22일이었나요? 그 획정위원회에서 안을 만들어 가지고 대전시에 제출했고 대전시는 그 원안대로 대전시의회에 제출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대전에는 기초의원 그 4인 선거구가 현재는 2개, 동구 하나, 서구 하나 거고 새롭게 추가되는 유성구에 1개 해서 예. 3개를 만든 걸로 해서 획정위원회가 지금 시를 거쳐서 대전시의회까지 온 겁니다. 그러면 예. 대전시의회는 조례를 통해서 이걸 확정하기만 하면 되는데 의결만 하면 되는 예, 건데. 오늘 28일에 그걸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예. 이제 내부나 이제 지역 정가에서 분명히 이 4인 선거구를 2인 선거구로 2개로 나누면 2인 선거구로 한다는 거는 거대 양당이 독식하겠다라는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제 원래 4인 선거구면 혹시 소수 정당도 4등 정도는 해서 한 명이라도 좀 그렇죠. 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상황이 열리는 건데 사실 그렇게 하는 취지가 소수 정당에게도 기회를 주고 다양한 정치 세력이 들어가서 서로 경쟁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라는 취지인데 이걸 2인으로 딱 쪼개는 순간 그 양당 둘이서 하나씩 나눠 먹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예전에도 그런 일이 많았거든요. 국민의힘에서 지금 주도하고 있고 민주당은 가만히 그냥 바라만 보고 있고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이게 이제 그 대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먼저 상임위에서 하는데 예. 거기 4명이 다 국민의힘입니다. 예. 그리고 본회의에 가면 당연히 압도적인 다수인 국민의힘이 하게 되니까 민주당이 그럼 반대를 할 수도 없지만 또 민주당도 뭐 크게 그렇게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에게 유리하니까요. 그러니까요. 같이 나눠 먹을 수 있으니까요. 이번에 국회에서 선거구 획정을 하면서 그 중대선거구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 4인 선거구를 더 늘려야지 줄이면 안 되는데 예. 그 아마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거는 그 동구의 가선거구나 서구의 다선거구인가요? 그 두 군데는 거기는 민주당이 2명밖에 공천을 안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하고 민주당이 둘씩 나눠 갖는 구조일 겁니다. 그리고 그 거기엔 또 소수정당도 후보를 거의 안 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지금 문제는 유성구에서 예. 그 국민의힘이 2자리를 못 가져가게 생겼다는 위기감이 있어서 이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그 안정적으로 2개를 가져갈 수 있다면은 이 얘기가 안 나왔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런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또 한석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알겠습니다. 이 의회에서 어떻게 결론을 내릴지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충남에서 이제 박수현 그 의원이 도지사 출마하면서 네. 공주부여 청양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이제 치러지게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정진석 후보 얘기도 나오고요. 국민의힘에서는. 그리고 또 민주당에서는 마땅한 지금 후보를 찾지 못해서 애타고 있다. 뭐 이렇게 지금 애태우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고 있는데 어떻게 전개되고 있나요? 이제 민주당에서는 예전부터 나왔던 이제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예. 출마 예정자로 거론이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서도 얘기했었지만 사퇴 시한을 넘겼기 때문에 못 예. 나올 거다. 그래서 마땅한 후보가 없으니까 박수현 의원이 사퇴 시한을 넘겨가지고 내년에 보궐선거를 치를 거다. 이런 예상들이 있어왔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에서 일괄 사퇴하기로 했고 정청래 대표가 일괄 사퇴를 못 받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마땅한 후보가 없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새로운 해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죠. 어떤 해석이요? 예. 그러니까 이제 박정현 전 부여군수가 원래 자기가 부여군수였기 때문에 자기 지역구의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면 120일 전에 사퇴를 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이제 민주당에서 최근에 선관위에 그 해석을 의뢰하기를 박정현 부여군수가 사퇴할 시한은 그때는 박수현 의원이 출마 선언도 안 했고 사퇴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후보가 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이제 보궐선거가 예측이 안 된 상황에서 예, 사퇴를 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보궐선거가 확정되는 예측이 되는 상황에서는 이미 전 부여군수기 때문에 사퇴를 해야 되는 사람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게 만약에 선관위에서 받아들여지면 당연히 박정현 선수가 출마를 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공직자들은 기본적으로 사퇴 시한이라는 게 있는데 네, 그 사퇴해야 된다라고 써 있기 때문에 이미 사퇴한 사람인데 뭘 사퇴를 해야 되냐는 거죠. 자연인 신분에서 그냥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거기 때문에 사퇴 시한 적용을 받지 않는다. 그렇죠. 그런 해석인 거죠. 공무원의 입후보에 관련된 조항이 공직선거법 53조에 있는데요. 그 예. 53조의 1항은 그 공무원이 그 선출직에 나가려면 90일 전에 사퇴해야 되고 그러지 않는 경우를 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에 예. 하나가 그 비례대표 그다음에 보궐선거 이렇게 돼 있는데요. 그러니까 관할 지역에서 출마할 경우에 근데 그거를 배척하는 게 이제 4항인가 이렇게 돼 있는데 그 조항에서는 1항과 2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말이 명확하게 그 법조문에 들어있기 때문에 보궐선거를 예측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보궐선거는 그 조항에서는 배척하는 조항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유권 해석을 해도 박정현 군수가 출마하기는 어려운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어렵다고 지금 전망하고 계세요. 네네. 그럼 누가 나올 수 있을까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중앙당에서는 수도권의 보궐선거 지역을 먼저 공천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예. 다음 주 정도부터 논의를 한다고 합니다. 그 민주당에서는. 어쨌든 전략 공천인 거잖아요. 네. 전부 예. 전략 공천인데
이제 조심스럽게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가 양승조 지사에 대한 얘기가 조금 있더라고요. 그리고 중앙에 이제 유력한 사람들 중에 그러니까 지역에 연고가 없더라도 유력한 사람을 내려보내는 방안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의를 하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양당 다 지금 후보가 마땅치가 않은 상황이니까 어찌 보면 뭐 누가 유리하다 불리하다 할 수 없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정진석 전 의원이 사실 사법 리스크가 좀 있기 때문에 네. 여기를 나올까 이런 뭐 나오지 않을 거라는 전망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양쪽 다 그렇게 마땅한 후보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 남지는 않았지만 앞으로 좀 이 공천에 대해서 좀 뜨거워질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뭐 상황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네네. 예, 알겠습니다. 아이고 시간이 다 돼서 오늘은 여기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장안의 이슈, 지방선거와 관련 또 이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오마이뉴스 장재원 기자 그리고 공감시사정책연구소 안필용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월 24일 금요일 5시 엔데스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마무리 곡으로 아이유와 울랄라 세션의 애타는 마음 전해드리면서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김현선이었습니다.